한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국가대사들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 울산조선소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함선이 우뚝 서 있었고 참석한 각국의 대사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카를로스 델토르 미국 해군성 장관도 한국의 놀라운 해군력과 군함 건조 기술에 직접 한국의 건조 현장을 방문했었고 대공, 대함, 대지, 대잠 등의 수직 발사체계 기술력은 경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함 건조 기술 평가를 위해 한국을 찾았던 그가 솔직하게 고백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해군 대위인 마렉 자비에츠키라고 합니다. 제 임무는 폴란드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군함을 선택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군함 건조 기술을 평가하는 일이랍니다. 저는 이번 사연에서 제가 한국의 방위산업과 군함 건조 능력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허심탄회하게 밝히려고 합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빼고요. 또 폴란드 군대와 관련해서 전문가로서 솔직한 입장을 밝히고 반면교사로 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에 대해 막연히 친근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제 딸 때문이었어요. 제 딸은 열렬한 K-드라마와 K-팝 팬이거든요. 특히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가 폴란드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딸도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푹 빠졌어요. 제 딸 덕분에 저는 딸의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흘러나오는 한국 드라마 OST를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었고 주말이면 딸이 추천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기도 했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빠지게 됐죠. 탄탄한 스토리와 감정적인 몰입, 그리고 드라마에 녹아있는 동양적인 문화가 저 같은 서구인에게는 꽤나 흥미로웠어요. 이번 출장의 목적지는 한국이었어요. 폴란드는 근래 자국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식 군함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조선업이 발달한 나라들을 방문하고 있어요. 상부에서는 저에게 이 임무를 일임했고 저는 이 임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준비부터 신중을 기했죠. 덕분에 이번 한국 방문이 단순히 업무가 아니라 어쩌면 드라마 속에서 보았던 그 나라를 직접 경험할 기회라는 기대감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폴란드는 발트해의 면에 있어 해상 안보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특히 최근에 러시아의 군사적 활동 증가로 인해서 폴란드 내부에서는 해상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죠. 또 폴란드는 나토의 일원으로서 동맹의 집단 방어에 기여해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폴란드의 해군력 증강은 필수적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해상 무역로의 안전은 폴란드 경제에 매우 중요해요. 해군력 강화를 통해 해상 교역로를 보호해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최근 폴란드는 해군력 증강을 통해 국가 안보와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솔직히 군사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대해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 조선업이 민간 선박에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군함 건조 능력에서는 솔직히 조금 과장된 느낌도 살짝 들더군요. 출장 전에 한국의 조선업과 군함 건조 능력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만 한국이 최근 친환경 기술과 자율운항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을 군함 건조에 접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흥미로웠죠. 사실 폴란드는 한국의 K9이나 K2 전차를 사들이면서 육군 무기 체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군력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국 방문이 그런 기술을 실제로 확인할 기회라고 생각했죠. 제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에는 조금 긴장이 되더군요. 한국이 보여줄 기술과 시설이 과연 제가 상상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수준에 머무를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오랜만에 먼 나라로 출장을 가는데 특별한 성과가 없으면 제 커리어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고요. 하지만 저는 폴란드 해군의 일원으로 어떤 편견도 없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에서 한국의 조선업과 관련된 기사를 다시 읽으며 이 나라가 보여줄 기술적 잠재력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커졌어요. 이번 방문이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폴란드 해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 손에 든 노트북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깨끗한 시설과 빠르고 편리한 입국 절차는
저의 예상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보다 더 큰 반응을 보인 사람은 미칼이었어요. 그는 공항의 크기와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공항 시설은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다른 부분은 두고 봐야겠지요? 라며 약간의 비아냥을 섞어 말했어요. 짐을 찾고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미칼이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당황한 듯이 제게 물었어요. 여긴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되나요? 오, 신기하네요. 라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일걸요? 라고 답했어요. 제 딸도 그 정도는 아는데 미칼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니 좀 멍청하게 느껴지더군요. 미칼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계속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도 미칼은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어요. 왜 도로가 이렇게 잘 정돈돼 있지? 차선은 왜 이렇게 깔끔하지? 차량 흐름은 왜 이렇게 부드럽지? 이런 말들을 해대더군요. 그는 속으로 이 멍청아, 도로가 깔끔한데 무슨 이유가 있어? 잘 만들고 잘 관리하니까 깔끔하겠지. 이런 말이 맴돌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이어서 저희는 서울의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려고 프론트 데스크로 갔어요. 그런데 직원이 QR코드를 보여주며 간단한 스캔으로 체크인을 마칠 수 있다고 안내하더군요. 사실 저는 그런 장면을 한국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미리 찾아보고 준비를 해둔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QR코드를 스캔하고 체크인을 끝냈죠. 물론 미칼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줬고요. 옆에 있던 미칼은 한동안 제가 QR코드로 체크인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QR코드 한 번으로 체크인을 한다고요? 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말했죠. 내가 알기론 한국에선 여기서 물건 구입 시 결제를 하거나 시설에 입장할 때 QR코드로 빠르게 처리하는 게 기본이에요. 라고 설명하자 미칼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아니,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다고요? 와, 호텔 방에 들어온 후에도 미칼은 여전히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경계심과 놀라움을 동시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이런 반응이 어쩐지 웃기면서도 흥미로웠어요. 앞으로 한국에서의 일정이 그에게 어떤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지 조금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저희는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으로 향했어요. 현대중공업은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폴란드 정부와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한 적이 있었고 저희가 방문하면 언제든지 환영이라는 입장이었죠. 그렇게 현대중공업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랐어요. 울산 앞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거대한 도크와 크레인들이 마치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예상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규모와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물들은 저의 상상을 넘어서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미칼은 입구에서부터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고개를 돌리며 겉모습은 엄청 화려하군요.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만 보여주는 데 집중하다 보면 내부에서 실질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소홀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조금 있으니 현대중공업의 담당자가 반갑게 저희를 맞이했고 곧바로 조선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현대중공업은 상업 선박뿐만 아니라 최신 군함 건조 기술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군함은 얼마 전에 수주받은 칠레 해군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도크로 안내했어요. 거대한 군함이 건조되고 있는 광경을 보니 감탄이 저절로 흘러나오더군요. 무수히 많은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모든 과정이 놀라울 만큼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크레인이 거대한 선체를 정밀하게 이동시키는 모습이나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협력해서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는 장면은 제가 여태 본 적 없는 놀라운 광경이었죠. 하지만 미칼은 고개를 갸웃하며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확실히 규모는 크네요. 하지만 중국에서 봤던 조선소도 이런 규모는 기본이었습니다. 라고 비꼬듯 말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여기 작업 환경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미칼은 저를 흘깃 보더니 결국 결과로 말해줘야겠죠. 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이어서 현대중공업의 담당자는 우리를 자율주행 선박 시스템과 친환경 연료 기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는 이곳에서는 군함뿐만 아니라 최신식 자율 운항 시스템을 탑재한 차세대 함정을 개발 중입니다. 이는 첨단 기술과 효율성이 최적의 상태로 결합된 결과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내심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미칼의 비판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규모나 외관이 아닌 한국 조선업의 진정한 힘과 기술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칼은 여전히 정말 대단하다면 결과물을 직접 확인해보면 알겠죠? 라고 말하며 고집을 꺾지 않더군요. 저는 그의 말을 뒤로 하고 이곳에서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차근차근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소 견학을 마친 뒤 저녁 식사를 위하여 근처의 한정식 집에 도착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다양한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메인 요리로는 갓 잡은 해산물로 만든 회와 찜 요리가 나왔어요. 반짝이는 해산물과 고소한 향에 저는 입맛을 다시며 앉았죠. 미칼은 식당 내부를 둘러보며 약간 불만 섞인 목소리로 한국 음식은 맵고 기름진 게 전부 아닌가요? 솔직히 이런 음식이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살짝 말하더군요. 하지만 해산물찜을 한 입 먹고는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대위님, 이거 정말 부드럽고 고급스럽네요. 소스도 너무 강하지 않아서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요. 정말 의외군요. 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도 좀 민망한지 표정이 어색해지더군요. 저는 웃으며 한식의 매력은 좋아해요. 저도 제 딸이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 음식을 몇 번 먹어봤는데 여러 가지 반찬과 메인 요리가 너무나 잘 어우러지고 게다가 한국 음식은 모든 음식에 건강에 대한 원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현대중공업 간부 한 분이 정주영 회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한국 조선업의 기반조차 없던 시절 영국으로 자금을 유치하러 갔던 일화였죠. 정주영 회장님이 한국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우리는 16세기에 이미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라고 했고 그 자신감에 영국 사람들이 놀라워해서 결국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이런 일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공장도 기술도 하나 없고 간판만 있는 회사에게 배를 만들 돈을 빌려주는 일은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고 정주영 회장의 비전과 자신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미칼은 별말이 없었지만 식사를 마치고 저한테만 살짝 말하더군요. 아니 그 사람 자세히 모르겠지만 혹시 사기꾼 아니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요. 그런 말을 하는 미칼의 얼굴에 비웃는 표정이 떠오르더군요. 왜냐면 지금 미칼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줘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현대중공업, 고 정주영 회장님의 확고한 비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새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만약 나라면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나 그런 배포는 절대 없었을 거야. 맞아, 절대 하지 못했을 거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찾아보니 한국의 조선 산업이 현재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춘 배경에는 정주영 회장의 도전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유수의 한국 기업들이 왜 세계 시장에서 지금처럼 잘 나가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죠. 그들은 그저 단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버는 것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강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 선구자들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한국 재벌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식사를 마친 후 저희 일행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밤에 출출하면 먹으려고 간단히 음료나 간식을 사려고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편의점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쪽에는 즉석식품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갓 구운 빵과 신선한 과일까지 진열되어 있었죠. 업무차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에까지 다녀봤지만 작은 편의점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상품이 체계적으로 구비된 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칼도 편의점 내부를 두리번거리며 이 작은 가게에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걸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전부 준비되어 있다니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저는 미칼이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한국 문화의 섬세함에 점점 매료되는 모습을 보니 좀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후 저는 낮에 보았던 조선소와 한식, 편의점까지 모든 경험을 되짚어봤어요.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요소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진행되는 정조대왕암 인도식에 참석했어요. 이번 행사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한국산 군함에 관심이 있는 많은 나라의 대사들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고 저희의 출장 일정도 여기에 맞춰져 있었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정조대왕함 인도식은 예상보다 훨씬 성대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함선이 우뚝 서 있는 모습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한 폴란드 대사와 함께 참석한 우리는 주요 인사들과 나란히 자리했는데 모로코, 칠레, 태국, 페루 등 각국에서 온 정부 인사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니 더 믿음이 가더군요. 인도식이 시작되자 정조대왕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방위사업청 담당자는 정조대왕함이 최신 스텔스 기술과 고효율 추진 시스템을 갖춘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기함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이 함선은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이 직접 건조 현장을 방문했을 만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이 말에 주변에서 경탄의 소리가 들렸고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왠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하지만 미칼은 어깨가 축 처져 보였어요. 이어지는 설명에서 정조대왕함의 놀라운 기능과 우수성이 차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의 탐지, 추적, 요격까지 가능한 이 구축함은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공격력까지 겸비한 꿈의 구축함으로 불린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조대왕함은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2를 적용해 대공, 대함, 대지, 대잠 등 다목적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통합 소나 체계도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잠수함에 대한 장거리 탐지와 공격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수중 위협까지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니 저는 정말 놀랍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저 역시 해군 군사 전력 담당 간부로서 지금까지 많은 나라의 수많은 군함들을 보고 연구해왔지만 이 정도의 수준을 갖춘 군함은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속으로 감탄사를 외치고 있는 동안 다시 담당자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함대지 미사일을 통해 적의 주요 전략 목표를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담당자의 설명에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는 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독창적인 기술력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위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그저 군함 인도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부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조대왕함은 단순히 한 척의 군함이 아니라 세계 해군력의 미래를 상징하는 선박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칼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이해는 갔답니다. 그동안 그렇게 중국 군함이 우수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그 주장이 쓰레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또 모르죠. 미칼이 중국에서 뭔가 받아먹었을지도요. 물론 이건 함부로 말하긴 어렵지만 사실 군 내부에는 수많은 비리가 있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뒤 폴란드 대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마렉 대위, 오늘 본 것들을 폴란드 해군에도 잘 전달해야 할 것 같군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뛰어난 것을 넘어서 탁월한 수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입니다, 대사님.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오늘 본 것은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미칼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인도식 자료집만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굴욕감과 동시에 이제야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진심으로 깨달은 흔적이 엿보였어요. 행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죠. 한국 조선소의 능력이 단순히 경제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방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정조대왕함 인도식 행사를 마치고 저희 일행과 폴란드 대사, 그리고 현대중공업 측 폴란드 담당자가 한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간단히 환담을 나누던 중 갑자기 미칼이 입을 열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과소평가했었습니다. 한국이 상업 조선 분야에서는 뛰어나더라도 군함 건조에서는 중국만큼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의 편협한 생각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네요. 한국 측 담당자는 미칼의 고백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하, 그러셨군요. 편견을 깨고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기술과 품질의 균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수십 년간 조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군함 몇 대를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그러자 미칼은 사실 저는 중국의 기술을 높게 평가했었는데
한국의 군함 건조 시스템은 중국과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깨달았네요. 한국이 얼마나 세밀하게 품질을 관리하는지 직접 보니 아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라고 말하며 머쓱한 미소를 짓더군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며 미칼이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닥여 주었죠. 미칼, 중요한 건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서로 마음을 열고 배우는 자세예요. 그러니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번 경험이 폴란드 해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미칼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대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기술과 품질을 평가해야겠어요. 한국 조선소를 둘러보면서 제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인지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이토록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발전한 걸 보면서 우리 폴란드도 한국을 더 열심히 배워서 한국처럼 훌륭한 국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국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많은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미칼이 단순히 자신의 오판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 한국에서 본 것들이 그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음을 느꼈어요. 저는 며칠간 한국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그 기술을 가능하게 만든 철학과 노력은 더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정조대왕함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군함 건조 능력을 극찬했다고 하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정조대왕함을 콕 집으면서 정조대왕함의 첨단 기술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뉴스를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조대왕함은 스텔스 기술, 다목적 전투 능력, 그리고 방위 시스템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저는 미국 해군도 이런 혁신적인 함정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도 비슷한 함선을 개발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며 한국과의 방위 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 산업과 군함에 대하여 이토록 극찬을 하는 걸 보니 한국의 방위 산업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이 모든 여정을 마치며 저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기술력도 있지만 그 뒤에서 묵묵히 노력해온 사람들 덕분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어요. 어제 들었던 정주영 회장의 일화처럼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던 도전이었지만 반드시 해내겠다는 그 끈기가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불어 이런 성과는 첨단 기술 개발에 매진한 연구자들과 현장에서 땀 흘리며 헌신한 근로자들의 노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밤낮 없이 실험을 반복하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애쓴 연구자들, 그리고 생산 라인에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근로자들의 헌신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올려놓은 진정한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정조대왕함 같은 걸작이 탄생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열정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단순히 한 나라의 성장을 넘어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한 업무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칼과의 갈등은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들어 주었고 폴란드 해군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고요. 이처럼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업무를 넘어 제 인생에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여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경험을 하게 해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의심하고 비난했던 미칼. 하지만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과 그 품질을 직접 확인하면서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세계 각국의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정조대왕함 인도식에 참석한 후 한국 방위산업의 세계적인 위상을 체감하게 되었죠. 조선의 경우에도 한국이 단순한 상업 조선 강국이 아니라 군함 건조에서도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절대적 성공 국가이죠. 참 애석하게도 나름 강대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은 한국의 작은 국토, 지난 60년 전에 한국을 꺼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 반열에 올라선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한국을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로 있는 한 남성이 뜬금없이 한국을 언급하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많은 유럽인들은 미국 경제학자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저명하기로 소문난 이 미국인 경제학자는 대체 한국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고 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 미국 맨하튼에 사는 엘리자베스 로페즈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또 제가 하는 일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난 저의 조국인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중심에 있다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 세계 다양성을 표방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백인 우월 사상에 도취된 유럽인들에게나 통용되었기 때문이었고 갈색 눈에 검은 머리 동양인들에게는 절대 예외였거든요. 저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미국인 국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의 친할머니는 동남아시아계 분이셨어요. 미국인 친할아버지와 혼인하시고 미국에서 사셨던 거였죠. 친할머니의 유전자로 인해서 제 외모는 완벽한 미국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동양인의 생김새를 가지고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김새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저는 많은 차별을 받아야 했어요. 엄연히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미국 땅 아래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저를 은근히 깔보거나 하는 일은 다반사였고 거리에서도 제 어깨를 일부러 강하게 치고 간다거나 하는 차별들이 일상이었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저의 동료였던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저는 미국 국적을 가졌던 미국인이라 덜 심했다고 생각해요. 타국에서 왔던 아시아인들은 눈에 띄게 차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몇 번 마주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하게도 아시아인들 중에 유독 한국에서 왔다는 사람들만은 유일하게 차별을 겪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미국 사회 전체가 그랬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다니는 회사 안에서만큼은 한국인들은 차별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그 한국인들은 언제나 회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일에 항상 포함되어 있었고 회사의 승진 명단에도 매번 한국인들이 늘 한두 명 포함되어 들어가 있었어요. 아시아 사람이면 그렇게 차별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 건지 참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아시아 사람들은 핵심적인 일을 맡지도 못했고 승진은커녕 회사에서 차별당하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인데 대체 왜 한국인들은 여기에서 배제되고 늘 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던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안 궁금할 수가 없죠.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동양인의 생김새를 가졌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받으며 성장해왔고 나이를 먹고 현재 시대에서는 전보다 덜하긴 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백인들이 많았으니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한국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도 했었지만 거짓된 자료들과 섞여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왜 한국인들의 무엇이 다르기에 회사에서 이런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일로 미국 샌안토니오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 가야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현 대학과 저희 회사가 업무 파트너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미국 경제학자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우연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던 저는 이 경제학자분의 입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가던 길을 멈추고 인터뷰를 지켜보게 되었죠. 이날 인터뷰를 했던 사람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제로드 클락시라는 분이셨는데 기업 경영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제로드 클락시의 조언을 구하고 경영에 임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행자는 클락시에게 당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 경영의 철학에 대해 많은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 시대를 넘어 다음 이 사회를 이끌어갈 민족성을 가진 국가는 어떤 국가가 있겠냐는 질문에 정말 뜬금없는 답변을 해서 주변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 질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현재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답변이 나올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지만 경제학자인 클락시의 입에서는 너무 생뚱맞게도 미국이 아닌 한국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답변에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진행자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 또 한국이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달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죠. 이내 클락 씨는 상기된 표정을 하면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를 이끌어온 한국인들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들의 대단함을 넘어 두려움을 갖게 될 정도라고 했는데요. 한국은 6.25 전쟁 이후에 당시 농업사회 중심으로 교육 수준은 엉망진창의 수준에 가까웠으며, 이를 보던 세계인들도 과연 이 나라가 한 국가로서의 부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만큼 피폐했던 국가였다고 말했죠. 그러나 반세기 만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농업사회에서 완벽하게 산업 중심의 사회로 탈바꿈했으며 빠르게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역사상 지난 시대와 다르게 많은 전 세계 국가들 역시도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우리 미국을 포함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다고 하더니, 그러나 이런 세계 국가들이 이런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필요 충분한 시간은 무려 한 세기가 넘어가야 했다며,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한국은 단 40년 만에 이 모든 걸 해냈다며, 역사적으로도 이런 나라는 없었다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 세계에서 탑에 꼽히는 한국의 기업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업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4, 50년 전에는 이 기업들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업들이라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전쟁 이후 수십 년간 일본의 지배 아래 식민지화되었는데, 당시 일본은 한국인들에 대한 기업 운영은 물론 교육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제약당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단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의 한국을 보면 전 세계 산업 부문에서도 수십 개에 이르는 품목에서 세계 인류 수준에 도달해 있고,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는 세계 1위로 단연코 넘볼 수 없는 상위 레벨에 있다며, 사회가 전반전으로 발전하는 시기에 한국은 유독 모든 국가를 통틀어 2배에 이르는 굉장히 믿기 힘든 속도로 성장하며 성과를 이뤄낸 것이 바로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한국의 민족성으로부터 나온 거라며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족성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특징은 극단적일 만큼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어요. 역사적으로 뼈아픈 시기를 겪었던 한국인들은 그들의 피에 끈끈한 민족애가 흐르고 있고, 국가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한국인들은 빠지지 않고 국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한 몸이 되어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IMF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죠. IMF를 겪는 국가들은 거의 도산하기에 이르고 나라가 급격하게 추락해버리고 말지만, 한국은 한국인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해 결국 가장 빠른 시기 IMF의 위기를 극복해낸 나라이기도 하다면서,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 나라는 장담컨대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한국이라는 공동체는 개인마다 다양한 개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타 국가와 다르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기투합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정말 특이하게도 강한 애착심과 뭉치려는 한국의 공동체 DNA가 흘러나오면서 하나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보기에 폐허 수준에 가까웠던 이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여겼지만,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로 손가락에 꼽히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해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사실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한국은 정말 대단하면서도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나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다음 세대에 전 세계를 이끌어갈 민족성을 가진 나라를 굳이 뽑아야 한다면 자신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을 선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온다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디어인 BBC에서조차도 한국의 유독 빠른 속도에 대해서 극찬한 바 있다고 했어요.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토를 다시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우는데 한국의 빠른 속도와 습성은 한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빠른 이 속도로 인해서 실제로 한국이 무려 매년마다 30-40%의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었죠. 일부에서는 이런 빠른 문화가 오히려 서투르고 완벽하지 못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긴 했었지만, 이들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한국은 정말 극단적인 시간에 놀라울 정도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완벽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가전기기와 유조선, 반도체 산업 부문에서 전 세계를 주름잡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완전하게 자리 잡았고, 특히나 한국의 IT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 미국보다도 무려 4배 빠르고, 아시아 강대국이라고 말하던 일본보다도 3배 이상 빠른 수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일본의 전자산업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트렌드에서 뒤처지기 시작했고, 한국은 전자산업 부문에서 일본을 압도하며 선두 자리를 꿰차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세계 전자산업 5대 생산국 순위에서 한국은 단연 정상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은 현재 순위에서 한참 밀리며 낙후되기 시작했는데, 이걸 숫자로 비교했을 때 일본에서 대표되는 8개 전자산업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치더라도 한국의 삼성전자 한 개 기업의 영업이익에 20배가 차이가 날 정도라고 했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일본도 엄청난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는데, 대표되는 8개 기업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쳐도 한국의 하나의 기업 영업이익의 20분의 1밖에 안 된다니, 정말 한국은 어떤 나라인 건지 대단하다 못해 이 모든 게 그냥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였죠. 클락시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고 나니까 실제로 회사에서 한국인들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은 그렇게 차별하면서 유독 한국인들에게만큼은 그러지 못하는지 저는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유일이라는 타이틀이 많은 국가가 또 있을까요? 한국은 식민지 경험을 했던 국가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가이며, 타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했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강대 국가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한국만의 특별함 때문이었을까요? 회사에서 유독 한국인들에게 어쩌지 못했던 이유 말이죠. 실제로 한국인들은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트리니티 대학에서 클락시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공감했던 것이 바로 민족성이었는데요. 회사에 있던 한국인들에게서 제가 가끔 눈에 띄게 와, 이건 정말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강자에게는 엄청나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면모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죠.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왔던 직원들은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과 같은 강대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일단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겼고, 아부떨기에 바빴지만 한국인 분들은 달랐거든요. 그들과 마주해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이익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이러한 특징은 정말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실제로 회사에서 한국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발견이었죠. 한국인들은 동남아 국가 사람들이나 인도 등 아시아계의 사람들을 대할 때와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의 강대국 출신의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가끔 문화의 차이 때문에 아시아 출신 동료들이 한국인들에게 다소 무례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런 행동들을 만났을 때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저 호쾌하게 웃어 넘기며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거든요. 하지만 강대국 출신의 동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늘 자신감 있는 태도로 요목조목 명분을 내세우며 끝까지 항의했었고, 이런 한국인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유럽인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다 보니 결국 회사의 주최국인 미국인들조차도 회사의 모든 우선순위와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절대 쉽게 건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언어 습관도 정말 특별하고 신기하게 느껴졌었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쓸 줄 몰랐지만 들을 수는 있었죠. 회사의 로비에서 가끔 커피를 마시다 한국인들끼리 뭉쳐 대화하는 말들을 엿들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아직도 인종차별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아까 우연히 어떤 일본인이 베트남 출신 꼼씨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대체 왜 그런 거래? 몰라. 그 일본인 녀석 미국한테 엄청 아부떨고 동남아시아 분들에겐 엄청 시비 걸고 다니더라고. 혹시 어떤 대목에서 제가 한국인 분들의 대화에서 흥미로움을 찾았는지 느끼셨나요? 한국어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약소국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존칭을 사용하고 이들에게 차별을 하는 국가의 사람들은 그냥 막 불렀습니다. 보통 대부분 국가의 사람들은 한국인들과 반대되는 언어 습관을 가졌는데 한국인들의 이런 언어 습관은 정말 특별했죠. 사실 원래 인간이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게 하는 태도는 당연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어떻게 된 게 약자에게는 관대하면서 강자에게는 강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과 비교되었던 건 앞서 한국인들이 이야기했던 외형적으로 가장 비슷한 일본인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인간의 본능을 그대로 학습하고 있었어요. 전형적으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했거든요. 일본인들은 동남아나 인도 출신 등 자신들보다 약소국 출신이라고 생각되면 곧바로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이 모여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 대화에 끼어들어 보려고 애쓰며 아첨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서구권에 있는 강대국 출신의 동료들은 그런 일본인들을 무시하며 비아냥대기도 했지만 일본인들은 그런 대우를 받고도 늘 비굴한 태도를 유지했죠. 저는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보고 굉장한 흥미를 느꼈고 도대체 한국인들의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미래 등등 이건 그냥 단순한 저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정말 특별하게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은 엄청나게 인상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샌안토니오 브리니티 대학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팔에 소름이 돋으며 머리가 쭈뼛 섰습니다. 한국은 역사가 짧은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5,000년이라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찬란한 역사를 지내왔던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역사에서도 타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왔었던 나라였고 당시에도 지금과 다르지 않게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작은 영토와 작은 수의 국민들은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 침범해왔던 정말 수십 배 큰 대국들의 도발에도 단 한 번도 쉽게 영토를 뺏기지 않았고 그런 대국들도 한반도만 갔다 하면 진땀을 흘리고 패배해야 했던 역사적인 기록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 기록들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의 강한 정신력과 대범함은 오래된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주 인상 깊었던 내용도 있었는데 일본이라는 국가가 한국을 지배했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중국까지 완전히 지배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일본의 침략에 이은 지배 아래 보인 두 국가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의 침략 때문에 중국은 한국인들에 비해 1,000배나 넘는 사람들이 희생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일본인들의 만행에 대해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저 공포에 떨며 숨기에 바빴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중국을 겁쟁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었죠. 왜냐하면 일본이 여러 나라를 침략했던 제국주의 시대에는 다른 서양 국가들 또한 여러 식민지들을 만들었고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했는데 대부분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국가 사람들은 중국인들처럼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당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도 한국인들만은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이 그들을 점령한 수십 년 동안 정말 끝도 없이 일본에게 저항한 민족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일본군에 의해 뾰족한 날이 달린 도구들을 전부 뺏긴 상황에서도 농기구를 들고 일어나서 죽기 살기로 일본 침략자들에 맞서 싸웠고 식량을 강탈당해 굶주려야 했던 순간과 한글 사용 또한 금지되는 와중에서도 끝까지 군사훈련과 한글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었죠. 오히려 일본을 상대로 계속해서 게릴라전과 일본 주요 인사 암살 작전을 펼침으로써 일본을 끈질기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들은 내 나라와 가족들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침략자에 맞서 싸웠고 결국 일본은 식민지배 시절 한국의 국토를 침략했던 강자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런 한국인들로부터 수많은 희생과 패배를 맛봤어야만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그다지 이득이랄 것도 없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한반도에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점령 초창기에 한국으로의 파견을 원하는 일본군들은 상당히 많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군들은 한국인들의 끈질긴 저항과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에 겁을 먹고 한국에 파견되는 것을 꺼렸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모진 고문에도 절대로 기죽지 않는 한국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날이 갈수록 한국의 게릴라전에 연전연패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이런 상반되는 역사를 보고 왜 중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뺏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했듯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여느 피지배국들처럼 일본의 저항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채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거든요. 이건 그들에게 있어 엄청난 수치였던 것이죠.
시대가 현대화되어 가고 지난 역사가 묻혀가고 있는 이 시점에 중국인들은 중화 사상을 내세우며 뒤늦게 자신들의 위대함을 세계에 퍼뜨리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좀 도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죠. 실제로 저희 회사 중국인 동료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월드클래스로 있는 대한민국 손흥민 선수를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우기기까지 했으니까요. 뭐 이해는 됩니다. 이런 한국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갖고 싶을 만큼 대단한 업적들이었으니까요. 이렇듯 한국은 지배국가들이 이득을 취하지 못했던 전 세계 유일한 국가였죠. 세계 최고 규모의 국토를 가진 중국과 경제 대국이라던 일본이라는 국가 사이에서 한국은 끝까지 영토를 빼앗기지 않았고 자국의 문화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오히려 지배국가들을 상대로 늘 이득을 취해온 국가인 동시에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강대국을 마치 동네 아저씨 보듯 손쉽게 대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그들의 역사가 보여준 바와 같이 상대가 누구더라도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한국은 가난을 겪어본 적 또한 있기 때문에 빈곤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이들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약소국 사람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자세를 갖게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왜 회사에서 한국인들에게 유독 어떠한 차별 행위도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저는 회사 휴가 시즌에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해보고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심장이 떨리더군요.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이 정말 대단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에 두 발을 딛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정말 믿기 힘든 정도의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미국보다도 어쩌면 비슷한 수준이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훌륭해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공항에서부터 제가 숙소에 가기까지 모든 순간마다 사람을 대하는 건 체계화된 사회적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사람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었어요. 이를테면 낯선 사람이 한국의 어딘가에 있을 때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와 같은 시스템들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미국만 하더라도 낯선 사람이 처음 와본 곳에 발을 딛게 되면 지도와 휴대폰 없이 그 어디도 찾아가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주 섬세한 안내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어서 처음 한국을 찾는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죠. 제가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조화로움이었어요. 이건 제가 세계 많은 국가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수준에서 한국은 유일했던 모습이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심은 타 유럽 국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도시는 푸르른 녹색 풍경을 마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간간히 길가에 심어놓은 잡초들과 나무 몇 그루가 종종 보이는 것이 다였지만 한국의 도시는 높은 산과 녹색의 자연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죠. 자연과 현대화된 아름다운 건물의 조화로운 모습은 정말 이색적이었고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길가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전선주와 전선들조차 지하로 매몰하여 지저분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이런 조화로움은 눈으로 보이는 거대한 도시 풍경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바로 음식 문화에서도 이런 조화로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은 채소만 먹는 비건인들이 있을 정도로 육식과 채소가 서로 다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음식은 육류와 채소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육류를 먹으면서도 항상 채소를 곁들여 함께 섭취하다 보니 누가 보더라도 건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물론 맛은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하고 말이죠. 왜 해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이 최고라고 말하곤 했었는지 한국에 도착하고 단 한 끼 식사로 이해해버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밖에도 한국은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진귀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모두 말하기에는 아마 3박 4일이 걸려서야 모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정말 독특했던 무인점포 시스템, 너무 편리했던 대중교통 시스템, 음식 문화, 24시간 매장, 한국의 밤, 한국인들의 친절까지 그때 샌안토니오 트리니티 대학에서의 인터뷰에서 왜 저명한 미국의 경제학자가 다음 세대 세계를 이끌 민족성을 가진 나라는 단연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전 이제 그 말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쉽게 생각해봐도 정말 말이 되지 않거든요. 한국의 국토는 타 유럽국들이나 강대국들에 비해 굉장히 작습니다. 인구도 5천만 명밖에 되지 않죠. 바로 옆 나라인 중국과 비교하면 20배도 작습니다. 심지어 일본과도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런데 세계에서 이 정도 수준의 강대국으로 평가받고 기술적 발전을 이룬 국가가 지금 영토의 딱 2배, 그리고 딱 2배의 인구를 가졌다면 정말 그 어느 국가도 한국을 쉽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이 북한이라는 국가와 통일되지 않고 있음을 세계는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반도가 오로지 대한민국 주체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압도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한국을 경험하고 다시 회사에 복귀하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국가의 사람들은 한국의 위기 극복 능력과 위기를 대하는 대처 방식, 그 사람들의 관심사와 그 사람들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분명 눈여겨봐야 하고 이들의 움직임이 곧 다음 세대를 맞이할 핵심이 되는 열쇠일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한국에게,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버리고만 저는 요즘 회사에서 한국인 분들을 만나면 괜히 겁부터 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한국인들의 따뜻한 미소에 완전 녹아버리고 말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말입니다. 한국 남자분들은 어떤 여성들을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한국인 남자를 연인으로 만나보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 있는 한국인 분들은 저를 동료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혹시 알려주신다면 제가 한국인 남자를 만나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위대하고 멋진 나라를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했고 그런 한국을 통해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부를 통해 제가 나아갈 미래를 더욱더 밝고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초석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듣고 나니까 괜히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한국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던 멋진 나라였구나 생각되면서 한국인이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네요. 사연 보내주신 엘리자베스 로페즈 씨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